오늘 준비한 컨텐츠는요, 두 가지 사건을 제가 좀 연결을 지어서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미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두 가지 사건은 아직 명쾌하게 해결이 되지 않은 채 끝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좀 음지에 가려져 있었던 이야기를 들춰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게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대본을 쓸 때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구성으로 써야 될지. 근데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스토리 전개 방식은요, 두 가지 사건을 순서대로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1982년에 발생을 합니다. 이곳은요, 영국 런던의 템스강 블랙프라이어스라는 다리인데요. 1982년 6월 18일에 이 다리에서 로프에 목을 메고 숨진 남성의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그 남성은 60대로 추정이 되고 최고급 양복과 이탈리아제 수제화를 신고 있었다고 해요. 상당히 고급, 그러니까 다 비싼 것들로 이렇게 치장을 하고 있었고요. 그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거기 현금 15,000달러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신원조의 결과 그는 이탈리아에서 신의 은행원이라고 불렸던 암브로시아노 은행의 은행장 로베르토 칼비였습니다. 그는 당시 이탈리아 금융계 최고의 거물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건이요, 그 로프에 목을 맨 채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뭐 별다른 증거들이 없었어요, 주변에. 그래서 영국 경찰에 의해서 단순 자살로 그냥 처리가 되고 끝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듬해 1983년 7월에요. 이탈리아 로마에서 두 번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플루트 레슨을 받기 위해서 집을 나섰던 소녀가 사라진 거예요. 지금 여기 밑에 사진 보이시죠? 이 소녀가 플룻 레슨을 받으려고 집을 나섰다가 사라지게 돼요. 이 소녀의 이름은 엠마누엘라 오를란디. 당시 나이는 15세였어요. 지금 제가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은행장 사건, 이 위에 있는 사람이 은행장이었잖아요. 이 은행장 사건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당시 칼비, 이 위에 있는 사람이 칼비예요. 칼비고 밑에 있는 이 소녀는 오를란디라고 지금부터 부르겠습니다. 자, 이 위에 있는 당시 칼비의 죽음은요, 영국 경찰에 의해서 단순 자살로 처리됐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암브로시아노 은행, 이 사람이 은행장으로 있었던 암브로시아노 은행이 파산을 하고 부패 혐의로 기소가 됐다가 런던으로 도망을 쳤고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서 자살했다라는 조사 결과 때문에 자살로 처리된 거예요. 얘가 이제 뭐 부정부패, 원래 그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에서도 부정부패 수사 앞두고 있으면 막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충 정황상 추측해서 자살이라고 결론을 지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죽음이 약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20세기 최고의 범죄 미스테리로 손꼽힐 정도로 추측들이 정말 난무했대요. 정말 많았대요. 이거는 이제 사람들의 의심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역시 이게 단순 자살이 아니다, 경찰 조사를 납득할 수 없다, 도저히. 그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증언을 해요. 근데 뭐라고 증언하냐면, 이 칼비가,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죽기 며칠 전부터 굉장한 불안 증세를 보였다. 잠을 이루지도 못했다. 그리고 집에 오면 온 집안에 커튼을 닫히고 불을 다 껐다. 그런 심각한 상태를 보였다. 이런 말을 했대요, 아내가. 그런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칼비가 사망했던 당일, 그러니까 그 다리 밑에서 발견됐을 때겠죠, 아마. 칼비가 사망한 당일에 그의 비서가 역시 그 암브로시아노 은행 있죠. 그 은행 건물에서 투신, 사망한 채 발견이 된 거예요. 자, 근데 투신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세 가지 경우로 볼 수 있나? 실수로 떨어졌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냥 떨어졌거나, 아니면 누가 밀었거나. 근데요, 당시 이 비서의 유서가 발견이 돼요. 그 비서의 책상에서. 근데 유서가 있으면 당연히 자살이라고 결정을 지을 수 있겠죠. 근데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그 유서가 자필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이거 누가 죽인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자살극을 꾸민 거죠. 자살한 것처럼. 근데 역시 이 비서의 죽음도 자살로 결론이 지어집니다. 자, 가족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정황상 자살로 인정할 수 없었을 걸로 보여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가족들이 계속 요구를 해요. 이건 자살이 아니다. 다시 사건 수사를 해달라.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요. 결국에는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20년, 사건이 1982년에 발생했잖아요. 이 사건이 발생되고 20년 만인 2002년에 이 로베르토 칼비의 부검이 결정이 돼요. 정말 부검이 20년 뒤에 결정이 된 거야. 그래서 부검을 했거든요. 부검을 했는데 그 칼비가 입고 있던 옷이랑 그다음 뼈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을 때 칼비가 목이 졸려서 살해가 됐고 다리로 옮겨진 것이다. 그러니까 타살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이후에 이탈리아 정계, 마피아, 바티칸과 칼비의 연결점이 밝혀지면서 로베르토 칼비의 죽음에 대한 재수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재수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20년 만에.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2005년 10월. 2005년 10월에 이탈리아에서요. 이 칼비에 대한 살해사건 재판이 시작이 돼요. 당시 재판에는 5명의 용의자가 기소가 돼요. 근데 이들 중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었냐면 여러분 프리메이슨 아시죠? 프리메이슨 본부의 책임자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누가 포함되어 있었냐면 마피아 조직의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자, 이 칼비가요.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됐어요. 이 칼비에 대해서 어떤 의혹이 있었냐면 칼비가 살아있을 때 이 프리메이슨의 돈 세탁을 담당했었고 그리고 바티칸 아시죠 여러분? 바티칸과 마피아가 여기에 연루되어 있다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던 거예요. 카톨릭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검찰 측이 이렇게 주장해요. 이 재판에서 검찰 측의 주장은 이러해요. 뭐냐면 마피아의 돈 세탁을 담당했던 칼비, 이 칼비가 마피아의 자금을 빼돌려서 자신의 부패 혐의를 벗기 위해서 마피아의 비밀을 폭로하려고 했고 이것이 두려웠던 마피아 일원이 그 마피아 일원인 칼로, 아까 그 회계 담당자 있죠. 그 칼로가 살해를 지시해서 칼비의 운전사와 동료 사업가들이 칼비를 살해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사주했다는 거죠, 살인을. 그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은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 5명의 피고인들에 대해서 마피아인 칼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피고인들도 칼비를 살해했다고 여길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라면서 무죄를 선고하게 돼요. 그냥 무죄야. 죄 지은 사람이 없어. 23년 만에 재판을 했는데 죄 지은 사람이 없는 거야. 자, 이후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이 재판 이후에 옥스퍼드 대학의 마이클 교수라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이요. 칼비의 죽음은 단순한 타살이 아니다. 칼비의 죽음은 바티칸과 마피아와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주장을 펼쳐요. 이 교수가. 자, 그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그 사람의 주장이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1978년에 그러니까 칼비가 죽기 4년 전에 칼비가 마피아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였다. 자금을 끌어들여서 14억 달러를 룩셈부르크와 파나마에 있는 유령 회사에다 대출해줬다는 거예요. 마피아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여서 룩셈부르크와 파나마에 있는 유령 회사에 대출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칼비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은행장이에요. 그럼 유령 회사에다 대출을 해주겠어요? 절대 안 해주겠죠. 근데 대출을 해줬다는 거지. 유령 회사인 거를 알고 있었는데 해준 거예요. 왜 해줬을까 그걸? 유령 회사인 걸 알면서도 대출해줬던 이유는 뭐냐면 이 칼비가 바티칸의 압력을 받았던 거죠. 대출해줘 이렇게 압력을 받아서 돈을 대출을 해줬고 결국에는 그 돈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티칸의 압력에 의해서 유령회사로 들어갔던 14억은 어딜 갔냐는 거죠. 돈이 공중에 뜨잖아. 자, 마이클이 여기에 대해서 주장해요. 그 마이클 교수가 어떻게 주장하냐면 그 14억이 다시 돌아서 바티칸 당국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말인즉슨 뭐냐면
바티칸이 자기한테 돈이 직접적으로 흘러들어오면 안 되니까 유령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우회적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이클이. 이 마이클의 주장이에요. 이거는. 자, 그리고 이 바티칸은 그 돈을 가지고서 정치 세력들을 규합하고 마피아와 은밀한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했다는 게 이게 바로 마이클 교수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게 전혀 근거 없고 전혀 뜬구름 잡는 소리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자, 근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바티칸은 터무니없다. 뭐 이런 음모론이냐? 이건 다 음모론이다. 이건 우리가 일일이 대응할 가치도 없는 얘기다.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정말 음모론에 불과할까요? 칼빈은요. 은행이 파산하기 2주 전에 은행이 아까 그 암브로시아노 은행이 파산했잖아요. 그 14억을 이렇게 유령회사에 대출을 하고 그거 자금을 못 갚았어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결국엔 파산을 했는데 그 파산하기 2주 전에요. 이 칼비가 교황한테 편지를 하나 보냈대요. 근데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재앙이 불어닥칠 것이고 교황청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썼다고 해요. 자, 칼비가요. 유럽의 투자자들로부터 끌어들인 자금 14억 달러가 바티칸으로 송금이 되었다가 다시 파나마 등지에 있는 회사로 보내지고 또 다시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거. 그리고 칼비가 보낸 편지 내용. 이것만으로 딱 봤을 때도 아까 전에 그 마이클 교수가 주장했던 음모론이 단순히 정말 뜬구름 잡는 그런 음모론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걸 보시면서도 무슨 뭐 저렇게 막 몰아세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조사하면서 뭔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자, 그리고요. 지금 제가 본 거는 이 칼비 사건을 좀 자세하게 봤어요. 거기에 얽혀져 있는 음모론도 함께 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거. 오늘 제가 두 가지 같이 본다 그랬죠? 두 번째로 볼 거는 요 밑에 있는 오를란디 실종 사건이에요. 자, 이번에는요. 1983년 이탈리아에서 플룻 레슨을 받기 위해서 집을 나섰다가 사라졌던 15세 소녀 엠마누엘 오를란디 실종 사건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녀가 실종이 되고요. 그녀가 실종된 게 1983년이었죠. 그녀가 실종되고 20년이 흐른 2005년에요. 한 TV 프로그램, 실종자를 찾는 TV 프로그램, 거기에 익명의 시청자가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한 통 걸어요. 걸어서 이런 말을 해요. 오를란디의 실종 단서를 찾고 싶으시면 1990년에 사망한 마피아 갱단의 두목인 스타시의 뎁 페디스, 그 두목의 이름이 뎁 페디스래요. 뎁 페디스의 무덤을 찾아봐라. 거기에 오를란디의 실종 단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누군진 몰라요. 누군진 몰라요. 자, 이 전화가 오고 나서 3년이 지나요. 3년이 지나서 2008년이 돼요. 근데 이번에 또 되게 놀라운 주장이 한 가지 나와요. 자, 그 주장을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마피아 갱단의 두목 뎁 페디스 있죠. 그 뎁 페디스의 전 여자친구에 의해서 한 가지 주장이 나와요. 2008년에. 자, 그녀가 어떤 주장을 했었냐면 교황청의 폴 마신커스 추기경이 내 전 남자친구인 뎁 페디스에게 오를란디를 납치해달라고 주문했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당시에 이 주장이요 상당히 큰 논란이 됐었다고 해요. 자, TV쇼에서 의문의 시청자들로부터 듣게 된 마피아 두목 뎁 페디스 무덤 속에 있는 오를란디 실종의 단서. 이거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가 들렸죠. 그리고 페디스의 무덤을 열어 조사해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얘기가 들었으면. 페디스의 무덤을 열어서 조사해 볼 수도 있었겠지만 한동안 페디스의 무덤을 조사하지는 않았어요. 그걸 조사하기만 하면 그 TV쇼에서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를란디의 실종 단서를 찾을 수가 있었을 텐데 있든 없든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무덤을 조사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 이유는요.
마피아 두목이었던 그 페디스의 유골이요. 바로 이곳에 묻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 페디스의 무덤이 어디에 묻혀 있었냐면 바로 여기에 묻혀 있었어요. 페디스의 무덤을 열어서 조사를 하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묻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곳이 어디냐면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산타폴리네라 성당입니다. 여러분, 성당이에요. 마피아 두목인 페디스의 유골이요. 성당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유골함 발굴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 그러니까 그 TV에서 제보를 받고 나서도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교황청이 반대한 거예요. 하지만 여론이 바티칸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죠. 왜 못하게 하냐, 이런 식으로 흘러간 거야. 그래서 결국에 교황청이 2012년에, 그러니까 그 주장이 나오고 나서도 한참 뒤에 성당의 납골당 수색을 허락했어요. 이제서야 허락을 하게 된 거죠. 자, 사진 하나 볼게요. 자, 이게요, 언제 찍힌 사진이냐면 2012년에 찍힌 사진입니다. 경찰 입회 하에 오를란드의 가족과 법의학자 그리고 검시관이 모여서 마피아 두목 페디스의 무덤을 열었어요. 자, 지금 이 사진이 그거예요. 경찰들이 이제 이 성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을 이제 봐야 되니까,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작은 제보 하나도 놓칠 수는 없었겠죠. 자, 무덤을 열었는데요. 당시 이 페디스의 시신은 비교적 보관이 잘 되어 있었다고 해요. 보존이 잘 되어 있었대요. 근데요, 경찰이 납골당을 수색하고 있는데 다소 놀라운 장면을 보게 돼요. 놀라운 걸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였냐면 그 페디스 무덤 관 있잖아요. 그 옆에요, 상자들이 되게 많았던 거야. 상자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상자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막 주인을 알 수 없는 뼈들이 막 가득한 거야. 여러분, 이게 관에 누군지가 딱 구분이 되어서 보관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냥 박스 같은 상자에 그냥 이름도 없는 뼈들이 막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게 발견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티칸 추기경들만 묻힌다는, 추기경들과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묻힌다는 이 성당의 납골당에 왜 마피아 두목이 묻혀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마피아 두목 페디스예요. 이제 제가 지금 얼굴을 보여드립니다. 왜 마피아 두목이 성당 지하에 묻혔을까? 자, 근데요, 그 이유를 떠나서 일단 사실만 가지고 봐도 이거는 온갖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되게 궁금하잖아요. 당연히 의심하겠지. 아니, 왜 마피아가 성당 지하에 묻혀? 추기경들 묻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걸 조사를 했겠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교황청이요, 1990년에 페디스가 사망했다고 했잖아요. 1990년에 페디스가 사망했을 때 그의 아내로부터 우리돈 약 7억 5천만 원을 받아요. 교황청에서. 그리고 그 성당 지하에 매장하도록 허가를 해준 거예요. 교황청에서. 자, 페디스가 숨지고 그의 유족들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성당 지하에 묻었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상대 조직원들이 뭐 그의 시신을 훼손할까봐 무서워가지고 교회 측에다 부탁을 했다. 근데 거절을 당했다. 근데 우리가 이후에 거액의 돈을 줬더니 허락을 해줬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요, 조사로 밝혀진 바고요. 여론은 달랐어요. 여론은 그걸 다 그대로 믿지 않았어요. 단순히 상대 조직원의 시신 훼손이 두려웠던 게 아니라 바티칸이, 마피아들이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바티칸이 이 죄를 짓고 살아왔던 이 마피아 두목에게 면죄부를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면죄부 뭔지 아시죠? 면죄부를 팔았다고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론에서는.
그리고 이런 사실들이 다 이제 밝혀지고 스캔들들이 밝혀지면서 바티칸은 비난도 받고 정말 비웃음을 사게 됐다고 합니다. 그럴만하죠. 돈 때문에. 그렇게 이 마피아 두목은요, 성당에 묻혀있는 역대 교황들과 추기경들 옆에 나란히 묻힌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밝혀진 거죠. 한참 뒤에 정말. 그 제보 없었으면은 몰랐겠지 정말 아무도. 자, 앞서 봤듯이요. 2008년에 페디스의 전 여자친구가 교황청의 폴 마신커스 추기경이 페디스에게 오를란디를 납치할 것을 주문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녀가 아까 전에 언급했던 그 폴 마신커스가 누구냐는 거죠. 폴 마신커스가 오를란디를 납치하라고 했다. 내 남자친구를 시켜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도대체 그럼 폴 마신커스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에요. 밑에 사진 보이시죠? 자, 그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요.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은행장 살인사건이 등장해요. 다시. 기억나시죠? 칼비 처음에 나왔던 사람. 은행장 살인사건. 자, 지금 오를란디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은행장 살인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로베르토 칼비 기억하시죠? 은행장. 자, 오를란디가 실종되기 1년 전에 1982년에 칼비가 은행장으로 있었던 암브로시아 은행이 파산했고요. 칼비의 시신이 다리 밑에서 발견이 되면서 당시 그 은행의 최대 주주가 투자에 대한 책임과 부정 혐의를 받아서 기소가 돼요. 근데 그 기소된 최대 주주가 누구냐면 바로 사진으로 보시는 폴 마신커스 추기경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오를란디 실종에 관련돼서 페디스 여자친구가 언급했던 그 폴 마신커스, 납치를 사주했다고 주장하는 폴 마신커스 추기경이 이 로베르토 칼비가 은행장으로 있었던 암브로시아 은행의 최대 주주였단 얘기예요. 두 사건에 연관이 있는 거야. 이 밑에 있는 사람이 이 두 사건에 다 연관이 돼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때 이 방고 암브로시아 은행이 파산을 하고 칼비의 시신이 발견이 되면서 은행의 최대 주주가 투자에 대한 책임과 부정 혐의를 받아서 기소가 됐고요. 그 기소된 최대 주주가 바로 사진으로 보이는 이 밑에 있는 폴 마신커스 추기경이었던 거죠. 암브로시아 은행의 파산과 은행장이었던 칼비의 죽음, 그리고 이후에 부정 혐의로 기소됐던 마신커스 추기경. 자, 그리고 1년 뒤에 오를란디 실종 사건 이후에 마피아의 두목의 전 여자친구의 주장에서 언급됐던 사람, 납치를 사주했다고 주장했던 사람도 바로 이 마신커스 추기경이었다는 거죠. 두 사건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아시겠죠? 근데요, 이렇게 큰 사건 속에서 왜 정말 어떻게 보면 어른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이잖아. 근데 그런 사건 속에서 왜 아무 죄 없는 15세 소녀, 그냥 평범하게 플루트 레슨 받으러 가던 그 소녀가 갑자기 왜 등장을 하고 왜 납치가 된 걸까? 그러니까 왜 납치가 된 게 아니지. 왜 실종이 된 걸까? 갑자기 거기에 이 사람이, 이 오를란디가 왜 등장한 걸까?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이 있고요. 그 사실을 통한 몇 가지 음모론이 등장을 합니다. 자, 첫 번째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이 오를란디가요. 알고 보니까 바티칸 관리의 딸이라는 거예요. 바티칸 관리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로부터 음모론이 나오는데 어떤 음모론이냐면 이 오를란디 아버지가 바티칸 관리의 딸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바티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많이 알겠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바티칸이 범죄 조직, 마피아, 이런 조직들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유착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암브로시아 은행에 관련되어서도 이 폴 마신커스 추기경이 어떤 비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 비리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오를란디 아버지가. 그래서 이걸 입막음을 하려고 이 폴 마신커스가 아까 그 마피아,
기억나시죠? 마피아, 그 성당 밑에 묻혔던 그 마피아 두목 페디스를 고용해서 오를란디 납치해서 협박을 하려고 했다는 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야. 야, 오를란디를 납치해서, 야, 내가 네 딸 데리고 있어. 너 지금 바티칸에 관련된 사실 언급하기만 해봐. 네 딸 목숨이 남아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납치해서 협박하려고 했다. 이게 첫 번째 음모론이에요. 자, 두 번째 음모론도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1981년에요.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건 좀 다른 사건인데 1981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어요. 총을 3발을 맞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다행히 죽진 않았는데 그때 교황의 암살 미수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그때 총을 쐈던 그 수감된 사람 있죠. 총을 쏘고 수감된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동료들이 석방을 시키기 위해서, 이 수감된 사람들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협상을 하려고 마피아 조직에 오를란디의 납치를 의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를란디의 납치를 의뢰를 해서 지금 수감된 내 동료 줘. 내 동료 꺼내줘. 그럼 내가 오를란디 줄게. 그러니까 어떤 맞교환을 하려고 했다는 설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1981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암살 미수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래서 수감되어 있던 동료의 석방을 협상하기 위해서 터키의 극단주의자들이 마피아 조직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뢰를 했냐면 오를란디를 납치 좀 해줘. 왜냐면 오를란디가 거기 관리 딸이거든. 그러니까 오를란디를 납치 좀 해줘. 납치를 해달라고 해서 납치가 되면 연락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거기 관리 딸 오를란디를 데리고 있다. 오를란디를 다시 데려가고 싶으면 거기 수감된 우리 동료를 풀어줘라. 그러니까 이렇게 맞교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설이 왜 나왔냐면 이런 음모론이 나온 것도 이유가 있어. 왜 나왔냐면 당시에 그 교황을 죽이려고 했던 그 수감자 알리 아그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TV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오를란디는 아직 살아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런 언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마치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라는 추측이 나왔고 그래서 그 추측 때문에 이 사람에 관련된 음모론도 나오게 된 거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자, 이 외에요. 또 한 가지의 음모론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음모론이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오를란디의 아빠가 바티칸의 관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세 번째 음모론은 뭐냐면 오를란디의 진짜 아빠는 관리가 아니라 이 밑에 있는 폴 마신커스 추기경일 것이다. 이 사람이 친아빠일 것이다. 그래서 마피아 두목이었던 이 위에 있는 페디스가 마신커스를 협박하기 위해서 오를란디를 납치했을 것이다 라는 설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바티칸에 이 바티칸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에 대해서 바티칸은 우리는 아무것도 숨기는 게 없다. 우리는 숨기는 것도 없고 우리는 캥기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공개할 비밀도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음모론이 다 제기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연관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요 2가지의 사건을 살펴봤는데요. 이 2가지의 사건은요 바티칸, 마피아 조직, 그리고 프리메이슨의 연결점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의 음모론이 생기게 만들었어요. 물론 바티칸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한 음모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갖가지 음모론이 괜히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음모론이 나오는 현상도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그 오를란디 소녀 있잖아요. 오를란디의 실종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암살 미수 사건, 그리고 암브로시아노 은행의 파산, 그리고 칼비의 자살을 위장한 살인사건, 이런 대형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 당시에 1년을 기준으로 계속, 1년을 텀으로 계속 생겨요. 81년의 암살 미수 사건, 82년의 암브로시아노 은행 파산, 그리고 82년에 또 그리고 칼비 그 은행장의 자살,
이런 것들이 막 연이어서 발생했던 시기에 오를란디가 실종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던 음모 이론의 핵심고리 역할을 한 거죠. 이 오를란디 실종 사건이.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음모론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자, 가족들의 끈질긴 요구로 이 로베르토 칼비는 부검을 통해서 타살이 되었음이 밝혀졌었죠. 그리고 한참 뒤에 재판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5명의 피고인들이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끝내 칼비의 죽음은 타살이지만 범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끝났어요. 자, 그렇다면 오를란디 실종 사건, 두 번째 봤던 오를란디 실종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료조사를 하면서요, 이 오를란디, 15세 소녀 오를란디에 관련된 자료는 2012년에 성당 납골당 수색했다 이 기사 이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2012년에 만들어진 그런 자료들에 따르면 페디스 무덤 주변에서 발견된 그 아까 의문의 뼈 상자들 있죠. 그 뼈 상자들 중에서 오를란디의 것이 있는지 DNA 검사를 통해서 밝힐 것이다 라고 했는데 뭐 그 이후에 밝혀진 바가 기사나 자료가 전혀 없어. 2012년에 자료가 끊겼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요, 엠마누엘라 오를란디 실종 사건은 해결이 되지 못한 채 2015년 10월에 영구 미제 사건으로 수사가 종결됩니다. 실종 사건이 미제 사건이 되었다는 건 당시 무덤 주변에 있었던 뼈 상자들 중에 오를란디의 뼈가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 영화 혹시 아시나요? 영화 대부예요. 유명한 영화죠. 여러분, 바티칸과 마피아 그리고 프리메이슨에 관련된 이런 스캔들은요, 이번 이 사건 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 영화 대부 포스터거든요. 대부 3 포스터인데 이 영화 대부에서는요, 마피아와 바티칸의 검은 커넥션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티브가 뭐였냐면 1970년대 마피아의 검은 돈이 연관되었다는 바티칸의 금융 스캔들, 이거를 모티브로 만든 영화예요. 마피아와 바티칸의 금융 스캔들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예요, 대부가. 자, 1942년에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던 바티칸 은행은요, 1990년대에 이르면서 해외 전역에 100억 달러를 투자할 정도로 아주 크게 성장해요. 근데요, 이 과정에서 마피아, 프리메이슨 등이 결탁돼서 돈 세탁과 의문의 살인이 줄을 잇는 스캔들을 거치기도 합니다. 100억 달러의 어떤 엄청난 규모를 가지기까지 마피아, 프리메이슨 등이 결탁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스캔들이 계속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의문의 살인도 되게 많았어요. 이거 정말 다루고 싶어, 나중에. 정말 의문의 살인 사건이 되게 많았어요. 이 과정에서. 자, 이 바티칸은요, 1968년 미켈레 신도나라는 이탈리아 은행가를 자금 운용책으로 고용을 해요. 그때부터요, 자산 축적이 본격화되었다고 합니다. 이 미켈라 신도나라는 사람은 프리메이슨 비밀 조직 중 하나인 P2의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미국의 최대 마피아인 감비노 패밀리의 마약 자금 세탁을 도왔고요. 마약 자금 세탁을 도우면서 약 50%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돈들을 바티칸 은행에 큰 자금으로 유입시켰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프리메이슨과 바티칸 은행에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당시에 이 돈 세탁을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암브로시아노의 은행장이었던 로베르토 칼비였어요. 로베르토 칼비 아시죠? 오늘 첫 번째 사건의 주인공. 그리고 칼비 역시 이 신도나처럼 프리메이슨 비밀 조직 P2의 회원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본 두 가지 사건 좀 어려우셨죠?
모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시원하게 해결이 되지 못하고 마무리됐어요. 해결되지 않은 사건에 연관되어 있었던 음지의 비리설과 음모론까지 알게 되면서 이 사건이 과연 정말 해결이 불가능했을까? 정말 범인을 잡을 수 없어서 불가능해서 못 잡았던 걸까? 이런 마지막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특정 종교를 제가 비하하려고 만든 컨텐츠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종교든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종교든 비리가 되게 많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다만 저는 이제 범죄 사건을 다루는 사람이고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루는 과정에서 미제로 종결된 실종 및 살인 사건들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고,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카톨릭, 프리메이슨, 마피아 조직의 스캔들이 보이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 그리고 상당히 깊게 존재해 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은 아직도 풀리지가 않았고요. 오늘 다뤘던 이 두 가지 실종사건, 살인사건 이외에 상당히 많은 음모론이 제기됐던 여러 의문의 죽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솔직히 제가 되게 많이 호기심이 생기는 컨텐츠였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이 바티칸과 관련된 또 다른 주제로 의문의 죽음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982년 그리고 1983년에 발생한 이탈리아인 은행장 살인사건과 엠마누엘라 오를란디 실종사건을 통한 갖가지 의문점과 음모론을 정리해봤습니다.